지금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저거는 외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VR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형태들을 거의 이제 외부로 다 접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딱 들어왔을 때 드라마를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예능을 먼저 볼 것인가, 영화를 먼저 볼 것인가. 이용자들마다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이용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이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OTT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오늘 말씀 전반적인 주제는 지금 현재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약간 브로드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모든 국내 사업자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들어오고 나중에 뭐 파라마운트부터 디스커버리까지 다양한 해외 사업자들이 지금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OTT는 항상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건가? 시장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그 신속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그 시장 속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가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이 멘트거든요. 예전에는 다 지금은 물건에 대해서 다 소유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동영상도 월정액으로 구독을 해가지고 보고 있고, 아마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월 구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삼아서 월정액으로 옷을 코디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 수, 금 하면은 옷이 오면은 그 옷을 입고 아침에 출근을 하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우리는 공유하고 구독의 관점으로 많이 다가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레미 랩킨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자가 소유의 종말에서 마지막 멘트가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를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접속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마 휴대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을 아마 준비를 하실 테고요. 예전에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시계를 맞추고서 주무셨죠. 알람을 맞추고.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휴대폰에 울리는 알람을 끕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침에 가장 관심 있는 어플부터 키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고서 씻고 하다 보면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 음악을 들으시고 동영상 콘텐츠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북을 감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의 일상생활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 점심때는 뭐가 할까요? 지금은 배달 문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심에는 배달을 많이 또 시켜 먹습니다. 배달 앱을 켜가지고 또 주문을 하죠. 또다시 오후에 일상생활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콘텐츠 소비하고는 이동 시간이 오고, 아마 집에 딱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시면은 기본적으로 TV를 요즘은 잘 안 켜실 겁니다. 집에서 패드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보통 지금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전반적인 흐름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하나라도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접속을 해서
소유보다는 공유하고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OTT를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정액 요금을 내고 한 달 동안에 무제한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구독 경제가 OTT 시장의 가장 주 서비스가 됐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 경제가 있습니다. 이젠 자동차까지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스나 렌탈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자동차도 월정액 요금을 내고 구독을 하는, 이용을 하는 시대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 한창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어플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았던 앱 중에 하나가 헬스 앱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트죠. 갑자기 헬스장에 대해서 가기가 어려운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플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홈트를 하셨죠. 그럼 홈트를 할 때 어플을 내려받을 때 한 달에 4.99달러, 5.99달러, 9.99달러 월정액 요금을 내고 홈 트레이닝을 하셨었죠.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구독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검색이나 쇼핑을 할 때 쇼핑은 대부분 쿠팡을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SNS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이용하시죠. 이게 다 플랫폼의 경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콘텐츠를 소비도 하지만 그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쿠팡을 만약에 이용하고 계시면은 쿠팡의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다 쿠팡 물건은 아니죠.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입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업체가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커가지는 구조가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거든요. 동영상 OTT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이거는 플랫폼에 얘기하기 전에 아마 플랫폼을 딱 얘기하시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기차를 생각하실 겁니다. 플랫폼, 정거장이라고 말씀하죠. 정거장은 하나의 허브입니다. 다양한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에 아마 케이블 TV를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IPTV, 위성 방송을 기본적으로 유료 방송을 가입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세히 보시면은 집에서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같이 동영상을 그러니까 TV를 시청을 하셨죠. 그때는 채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채널이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각자 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가 가능하죠. 각자 선호하는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채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각자 다르게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현재는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이런 유료 방송에 가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TV는 틀어놓습니다. 근데 TV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드라마나 예능도 많이 보지만 그 부분은 이젠 동영상 OTT로 많이 보게 되고 OTT를 많이 보게 되면서
딱 TV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만약 요즘 제가 이제 느낌상으로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뉴스 아니면은 스포츠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 외에는 그렇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모바일이나 태블릿 그리고 언제나 접속 가능한 OTT로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지상파 채널에 제공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케이블 TV, IPT가 나오면서 저희는 이제 PP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뭐 CJ ENM이나 그 KT에 있는 ENA 채널처럼 이런 채널들이 다양한 제작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제작을 했었죠. 근데 OTT가 나오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제공했던 모든 콘텐츠 유통 방식이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충격이 오고 이 시장은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커피숍에 가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커피는 1,000원부터 5,000원, 6,000원까지 부담이 없는 게 보통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콘텐츠 소비할 때 4,000원 주고 영화 보실래요? 5,000원 주고 영화 보실래요? 했을 경우에는 내가 왜 굳이 무료로 제공하면 그때 보겠다라는 게 과거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쓰는 그 지불하는 그 요금에 대해서 이 벽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콘텐츠가 나왔을 경우에 이용자들은 10,000원, 12,000원을 주고서도 그 콘텐츠 하나를 보기 위해서 OTT를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준 한정의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OTT 시장이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점이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환경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OTT로 많이 가면서 그만큼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면서 약간 OTT 시장에 대한 성장이 약간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OT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MAU라고 해가지고 월 평균 이용자 수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월 평균으로 OTT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2,371만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의 한 50% 이상이 지금 OTT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유튜브도 같이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월정액 요금을 내고 보는 OTT 이용자 수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는 한 1,500에서 1,600만 정도가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티빙 왓챠웨이브, 뭐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바일을 갖고 있거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OTT를 많이 소비한다고 요즘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용률로 보시게 되면 2020년 1년 기준으로 69.5%가 지금 OTT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50% 이상이 유료로 OTT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2017년만 해도 OTT 서비스 중에서 유료를 이용을 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5.5%밖에 안 됩니다. 5.5%가 대략 5년 만에 거의 50%까지 상승하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상승의 기점을 보시게 되면은 19년하고 20년하고 21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이제 이용자들은 소파에서 앉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잠깐 짬날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도 바로 유튜브를 키시거나 아니면 짧은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맨 위가 넷플릭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들어와서 항상 1위를 고수하기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었죠. 다양한 사업자들이 지금 넷플릭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저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이 이 시장은 정확하게 자본에 의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정말 경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올해만 해도 국내에서 쏟아놓은 콘텐츠에 대한 제작 투자비가 8천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PP라고 하고 있는 뭐 CJ ENM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작사에 대한 올해 매출이 1조 기억하기로 1조 5천인가 6천밖에 안 됩니다. 한 개 사업자가 쏟아내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비 전체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가 했던 매출액을 어느 정도 같이 따라잡 어느 정도 그 간격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넷플릭스는 자본에 의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가 좀 경쟁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좀 사실입니다. 국내 사업자도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인수합병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OTT 중에 해외 진출을 가장 먼저 한 사업자는 왓챠입니다. 현재 왓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플 중에서 일본 내에서 10위권 안에 지금 위치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저희는 들었고요. 그만큼 이 OTT 시장은 국내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해외 진출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모아야 됩니다. 콘텐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OTT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공할 때 경쟁은 어떤 관점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뭐 차별성, 뭐 독창성, 콘텐츠 중심의 경쟁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칫 요거는 약간 모든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OTT 플랫폼은 이용자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은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 게임, 동영상 아니면 다른 외부 활동을 하거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이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서 와야 됩니다. 게임하는 사람한테는 게임을 못하게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뺏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의 지점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이 대박나는 콘텐츠도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전체 10개를 내놓은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그중에 흥행을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략적으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20에서 30%에 대한 콘텐츠가 나머지 100%의 간격을 메우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콘텐츠를 이용자의 시선을 끌어가지고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마.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나한테 써줘라는 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의 관점입니다. 그럼 이런 경쟁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사업자들의 이제 공통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M&A 제휴, 오리지널 콘텐츠, UI, UX, 데이터가 가장 큰 경쟁의 관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OTT에 대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비단 이게 OTT에서 나오는 성공 방정식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성공 방정식과도 많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OTT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기본 요금부터 프리미엄 요금까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 지불이 매출액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들어오면은 그 매출액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볼만한 콘텐츠를 수급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쓰게 되죠. 나는 여기서 비용을 쓰게 되면은 남는 게 이익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런데 콘텐츠를 수급하고 투자를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왔던 예산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비단 7, 8년 전에 똑같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제작비는 200억이 안 됩니다. 80억에서 90억이면 그때 당시에는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이 시장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그 투자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편에 5억 정도면 만들 수 있던 드라마가 이제는 편당 10에서 15억 정도가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입자로부터 받은 구독료가 나에게는 콘텐츠를 투자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만큼 이 OTT에서는 가입자 확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M&A나 제휴를 하기 위해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M&A를 해서 다른 OTT를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입자를 모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용자를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고요. OTT 플랫폼은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 진출하는 이유는 해외에 다양한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OTT 플랫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이제 규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플랫폼이 중국에 들어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을 들어가면 딱 처음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0만 가입자는 그냥 모집할 수 있다 한 번에. 해외에서는 K 콘텐츠를 흥미롭게 보고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플랫폼에서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왓챠를 선두로 해가지고 저희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입자를 모은다고 해서 그 성공의 방정식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모은 가입자를 이 플랫폼이라는 그 놀이터에 항상 가둬놔야 되거든요. 월정액 요금을 주고 내고서 들어온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매력도를 가장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콘텐츠입니다. 고객을 획득하는 만큼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TT 플랫폼에서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데 동영상에 대한 이용 경험이 높을수록 그 플랫폼 안에 체류 시간이 높아집니다. 오징어 게임, 위기의 X, 환승연애 같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약간 특색 있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 플랫폼에서는 다른 플랫폼에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콘텐츠가 있어. 이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경험이 있어라고 하고라는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만큼 어필을 하면 할수록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잠깐 이 플랫폼에 벗어나더라도 다시 이 플랫폼을 들어오게 만드는 게 그 사업자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콘텐츠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막연하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OTT 사업자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웹툰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죠. 웹툰이 그만큼 OTT 사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재와 주제가 웹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OTT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시선을 끌고 플랫폼에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소재와 주제를 찾기 시작하죠. 그게 웹툰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보지 못했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웹툰, 웹소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좀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서 자리매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OTT 플랫폼에서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뭐 IPTV 케이블 방송, 뭐 지상파에서 내놓는 콘텐츠들하고 뭔가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제작에 있어서 표현이나 방식의 제약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기존 방송보다 OTT를 점점 더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에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건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 이거 참신한데. 이런 부분들을 소구하기 위해서 지금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원천 IP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 콘텐츠 소비를 넘어가지고 5G, AR, VR 다양한 기술 접목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넷플릭스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저도 공부를 하다가 딱 찾은 부분인데, 넷플릭스에 이게 자연을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인데, 콘텐츠를 보다가 어느 상황이 오면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용자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스토리형 콘텐츠가 향후에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도 이것 때문에 가서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 콘텐츠를 봤는데 저희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에서 산으로 올라갈까, 강으로 갈까, 아니면 저 동굴에서 오늘 잘까, 아니면 텐트를 치고 잘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점점 더 기술이 접목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부분은 5G, VR, XR 기능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콘텐츠도 기술 접목으로 많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 거의 화면에 비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관객의 모습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콘서트나 아니면 스포츠 중계에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중계를 보시다가 360도 돌아가는 화면이나 아니면 덕아웃의 모습, 그리고 연습하고 있는 투수의 모습을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멀티뷰가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OTT에서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용자들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기술 접목에 대한 콘텐츠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만큼 그런 기술 접목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품질을 고도화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어주는 기술, 또 하나 부분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술을 확장시키는 통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경험을 현재 극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가운데 보시면은 in vehicle infotainment라고 써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율 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차량이 이동을 할 때 동영상 시청할 수는 없는 게 규제로 있지만 향후에 자율주행차가 레벨 4까지 됐을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거나 그 이동하는 시간에 있어서 운전석 안에 있는 부분을 뺏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그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 안에 동영상 OTT 플랫폼을 점점 더 넣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은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메타버스에 대한 공간이 점점 고도화되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그쪽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OTT 사업자들은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대한 기술 발전 부분, 지금 현재 있는 OTT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향후에 대한 웹 환경을 고려해서 좀 더 기술을 접목시켜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저희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이동산에서 가장 먼저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분도 있고 가장 먼저 후룸라이드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딱 들어왔을 때 드라마를 먼저 볼 것인가 아니면 예능을 먼저 볼 것인가 영화를 먼저 볼 것인가 이용자들마다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이용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이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 투자 제작, 큐레이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유료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그러면 그 체험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 락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락인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매출을 계속 투자 그리고 기술을 고도화시키면서 이 OTT 플랫폼 안에 이용자들이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OTT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순환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들은 실제 사례예요. 저희가 실제 진행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내용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its outer layers froze to stone, but the core remained as hot as the surface of the sun. That is our planet, Earth. Can anybody tell me how old our planet is? It is said that the Earth is 4.5 billion years old, sir. That's right. Hello, Malachi. Hi, Professor. Let me take a look. I see. For a four-cylinder engine, the typical firing order is 1, 3, 4, 2. Try connecting the spark plugs in that order. Thanks, Professor.
Hello, and welcome to this new anatomy lesson about the heart. Let's start with a bit of background. In order to survive, our cells consume oxygen. Hello, and welcome to this new anatomy lesson about the heart. The coronary blood vessels that you can see here, blue for veins and red for arteries, are part of the systemic blood flow. And that's precisely what makes our heart beat. 예, 제가 강연 초반에 항상 이 영상을 틀어드리는데 이게 4년 전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작년에 많이 컨셉화되고 AI에서 빅데이터 쪽 하다가 메타버스로 갑자기 이제 컨셉들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육 쪽에 저렇게 저 영상이 나왔을 때는 한참 멀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플랫폼 회사와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열심히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보셨던 이 영상들이 짧지 않은 시간 내에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이 이제 점점 괴리감이 없어지고 학교 현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학교라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형태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의 한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교육에 제한이 되진 않는 그런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AI 형태로 해가지고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서도 AI를 활용한 의료라든가 이런 쪽을 하지만 개인형 맞춤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나한테 원하는 맞는 교사가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죠.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레벨에 맞춰서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형태가 향후에 나오는 AI 쪽에서의 교육 방식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고 이제 확장이 되는 영역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재미난 게 메타버스를 아이들이 최근에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형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형은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옆에 있는 애랑 숙제를 하더라도 누가 더 빨리 하나 내기를 해야 재미있거든요. 그것처럼 교육은 그러한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조금씩 교육에 확장이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함께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컨셉이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만들면 돼요. 게임이든 컨텐츠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은 주어진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친구 둘이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놀면은 재밌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거의 알아서 학생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넣어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럼 그 컨텐츠를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부르고
다른 사람 학생들한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체험해 볼래라고 하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럼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한 2시간 수업을 하는데 빨리 하는 애들은 2-3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친구랑 이미 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5분만 설명하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에서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코딩 교육이라든가 메이커스 교육, 디자인 교육도 그 안에 저희가 넣어서 실제 로봇이랑 연동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업 솔루션이고요.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 학교 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카라든가 뭐 자녀분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코딩 교육 배운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하는 형태들은 아마 지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업 수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는 만들고 난 다음에 혼자 놀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놀아야 재밌고 채팅도 여러 명이 해야 재밌듯이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만들어 놓은 자기 공간에 다른 친구들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메타버스예요. 혼자 놀면 절대 재미가 없어요. 게임도 혼자 하면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놀고 선생님은 여기에다 퀴즈를 냅니다. 한번 풀어봐. 누가 먼저 풀어보면 다 푼 사람은 옆에 수업실로 들어와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다 푼 친구들은 먼저 수업 클래스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형태에서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이거는 실제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공간들이고요. 뭐 부천대학교라든가 여러 대학들에서 사실 이거 가지고 다 수업을 하고 서울대 사범대에서도 이걸로 이제 학생들 어떻게 수업을 재밌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반 수업 책 보면서 수업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고요. 이게 실제 부천대학교에서 한 3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마음대로 만들어 그랬어요. 대신에 영어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 그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디자인학과가 있으면 제발 같이 프로젝트를 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까지 컨텐츠 만들고 발표하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메타버스 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성공리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이 제가 옆에서 강연하는 거를 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찍고 있지만 실제 옆에서 모션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찍으면은 제 동작을 그대로 저 캐릭터한테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강연은 지금 여기서 사람이 하지만 방송으로 송출될 때는 저 대신 캐릭터가 나가는 형태로 방송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콘텐츠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이 옆에 있는 신나고 캐릭터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을 모션 캡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저렇게 레코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빠르게. 뭔가 편집 없이. 첫 번째 이야기 여행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3, 출발! 그 중국어 되게 유명한 중국 강사분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원테이크로 다 찍고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보통은 패드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지금 사례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해밀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해외에서 동화책 판권 33권을 사왔어요. 그 안에 있는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설공주하고 신데렐라의 페이지를 자기가 불러와서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는 항상 뭐 예쁜 백설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못된 백설공주가 있었는데 신데렐라를 만났어요. 이런 스토리를 자기가 쭉 만들어서 창작 동화를 자기가 발표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VR로도 보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창작형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에서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약간 어려운 얘기 하면은 NF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NFT가 언제 쓰이냐면요. 교육에서는 제가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주기엔 좀 아까워요. 그렇다고 돈 주고 팔기엔 또 그렇잖아요. 교육용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000명한테는 도네이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10,000명까지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컨텐츠를 무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제공하시는 분은 그게 도네이션으로 가치 평가가 돼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과학창의대단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도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10,000명한테 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교육에서는 저런 NFT에 대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증이 있는데 학생증이 디지털 학생증, 최근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DID를 이용해서 분산형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모바일로 딱 인증하면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석 체크도 다 할 수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은 학점 인정받거나 하는 형태들을 최종적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이런 NFT와 DI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할 만한 거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K-팝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컨텐츠 만들 때 앞에서 저희가 모션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야구장 갔을 때 이렇게 쭉 홈그라운드 보여주는 형태 있잖아요. 이거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타임 슬라이스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형태를 3D로 만드는 게 볼륨메트릭입니다. 근데 보통은 교육에서는 저 왼쪽에 있는 큰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면은 동작에 대한 부분을 360도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위치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든가 K-팝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태권도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 활동들을 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뉴키즈라는 그룹이에요. 그럼 저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캐릭터에 매핑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캐릭터에 매핑 시키면은 사람이 동작했던 것들을 다양한 캐릭터에 매칭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 쪽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이 돼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이 한 품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근데 한국에는 뭐 워낙 태권도장이 많은데 해외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쪽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보시면은 여기 딱 보시면 약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선물은 없는데 한번 딱 보시면 약간 특이한 거 있지 않나요?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동작이 돼요. 저건 왜냐하면은 태권도라든가 어떤 그 동작을 할 때, 스포츠라든가 할 때 보면 손가락 동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 인식에서는 손가락까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근데 비전문가분들, 그러니까 미술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개발자처럼 어려운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이라든가 좀 비개발자분들도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꼭 그 HMD를 안 쓰고 공간에, 제주도에 가면 비치 벙커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저거는 외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VR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형태들을 거의 이제 외부로 다 접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 콘텐츠들이 고화질로 하지만 웹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대학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해요.
아까 그 복잡한 대학 그 메타버스 안에 이런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화학 실험이라든가 뭐 연기 서열 뭐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한양대 화학 실험하는 형태들입니다. 실제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상 실험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간호술기입니다. 그래서 간호술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 360도 영상 기반으로 체험하는 형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육은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늦게 접목이 된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접목됐을 때 가장 큰 파장과 효과가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영역보다도 교육 쪽에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적용되고 빨리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